있습니다. 일본이 늘 하고 있던 우려가 한국과 러시아 당국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는데 늘 여러 가지 이슈로 좌절되어 왔습니다.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하는 러시아에서도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과의 협력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미국과의 안보적인 이유와 쿠릴 열도 등의 영토 분쟁이 일본과의 협력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일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내년에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후 여건이 된다면 초국경지역, 전력, 가스, 철도 분야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개국 간 공동연구도 추진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일본이 사할린을 통해 일본으로 가스관이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장기간 추진해왔는데 한국이 만약 러시아와 협력을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집중하면 됩니다. 또한 사할린에서 도쿄까지 1500km에 이르는 러시아 가스관을 미국이 순순히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주요 미사일과 레이더 등 대러시아 방공망이 가동해야 하는 주요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공사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한국 역시 러시아,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나 미국의 LNG 대량 수입권도 진행 중이라 다소 갈등의 요소는 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개방 정책에 따라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친구 푸틴과 시진핑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해왔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 분야의 위협에 대응하기도 했는데요. 양국은 한러 소재 부품 장비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러시아 기초 원천 기술에 투자하고 우리의 상용화 기술과 접목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들은 군사 분야의 경우에도 원천 기술은 미국보다 러시아에서 넘겨받은 기술로 발달된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에 다양하게 쥐어줄 것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 보완 협력이 타 선진국보다 더 용이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쿠릴 열도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더욱 멀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얻고자 했던 경제적 이득을 취해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도 한국이 직접 상대하기 껄끄러운 부분을 러시아를 통해 제의하면서 진행해 한층 나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북한은 수차례 러시아를 통해 경제적 협력을 원했는데 그때마다 러시아는 한국을 통해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가 한북러 3국의 협력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모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한국도 일방적으로 북한에 요청하는 그림보다는 러시아와 여유롭게 협력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늘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의하면서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고립이 되지 슬리명TV 세계 1위의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샤프, 도시바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경쟁에 밀려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발전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1경 6,148억 원으로 세계 2위, G20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를 초과하는 엄청난 속도의 GDP 성장률을 기록 중인 곳, 인구 14억 명이 살고 있는 기회의 땅이죠. 바로 중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삼성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해버리자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전부 몰락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회사가 바로 재팬 디스플레이, JDI입니다. 사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박살 날 뻔했지만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이 JDI의 아이폰용 LCD 패널 공급을 맡기기로 하면서 기사회생으로 몰락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을 견제하는 애플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운 좋게 기회를 얻은 재팬 디스플레이는 4년 전에 애플에게 2조 원을 넘게 빌려서 아이폰용 LCD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망스럽게도 애플이 아이폰 10부터 갑자기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비싸게 받아 마진을 높이는 판매 방식을 택하자 그렇지 않아도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지난해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지난해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애플에게 빌린 돈 중에 1조 원 이상을 아직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중국의 화웨이도 재팬 디스플레이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례적으로 강한 수준의 글로벌 제재를 가하자 화웨이 판매가 급감하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판매도 자연스럽게 폭락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으로부터 단독으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팬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넉다운 되어버렸죠. 화웨이는 지난 19일 독일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 30을 공개하였는데요. 삼성전자를 유일한 공급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선택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제쳐두고 삼성에 올인한 것이죠. 중국의 IT 전문 미디어인 실리콘밸리 분석사에 따르면
메이트 30에는 6.62인치의 삼성 OLED 스크린이, 메이트 30 프로에는 좀 더 큰 6.53인치 삼성 OLED 스크린이 장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미 4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2%까지 추락한 재팬 디스플레이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LCD의 다음 버전인 OLED 시장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이미 갖춘 반면, 재팬 디스플레이는 몇 년 후면 새로운 모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게 될 LCD에만 올인하였기 때문이죠.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점유율은 86.37%, 일본 기업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애플도 최근 모델들의 LCD 대신 OLED 스크린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성에서 가져다 쓰고 있죠. 자, 그 결과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욱 심하게 추락하였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5년 6개월 전에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중국에서 삼성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5위인 소니가 바로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앞뒤를 모두 화면으로 채워버린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샤오미의 레이준 CEO가 매우 자신있게 공개하였는데요. 무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8배로 확대시켜도 매우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는 얼마 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의 가격은 336만원으로 소량 한정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니가 지난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후에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이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니에게 이미지 센서를 공급받았던 샤오미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인 레드미 시리즈에 소니 대신 삼성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니가 샤오미에게 버려질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 린비는 프리미엄 DSLR 카메라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작고 얇은 스마트폰에 최초로 탑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개발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사 니케이는 삼성이 글로벌 이미지 센서 리더인 소니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며 삼성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소니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탄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는 샤오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중국의 오포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다가 최근 삼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시면 화웨이가 37%로 1위, 오포가 2위, 비보 3위, 샤오미 4위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 선택할 때 특히나 카메라 성능이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샤오미와 오포가 이미 소니의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서 삼성의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고 머지않아서 중국의 화웨이, 비보도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소니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거의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은 소니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로 1년에 7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점유율 50%에 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거의 독점으로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고속 성장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소니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중국 고객들을 삼성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삼성의 1위를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삼성전자는 얼마 전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무선전력 전송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연구부터 무선 충전과 제품 개발 등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가 무선충전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무선 전력 제품 개발에 추진력을 붙였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올 초 삼성전자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와이포로부터 받은 무선전력 송수신 시스템 관련 특허를 받은 것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와이포가 공개한 삼성전자 특허 출원서에는 긴 막대 형태의 패드를 통해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받는다는 개념도가 담겼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TV에 예를 들면서 패드 근처에 TV를 두면 자동으로 전력이 공급되어 별도의 전기 플러그와 전선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5G를 기반으로 8K 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SK텔레콤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어서 향후 전력선은 물론 통신선 없는 완전한 무선 TV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 기술이 출원된다면 TV는 물론 스마트폰 또한 패드 근처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자사 스마트폰인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해 전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모바일 무선 충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국내 중견기업 캠트로닉스를 삼성전기에 매각하면서 5G 이동통신 부품 생산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번 사업 양수로 캠트로닉스는 무선 충전 사업을 수신용 제품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무선 충전 기술 개발은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연평균 2배씩 늘어나면서 배터리의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거리, 충전의 불편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 개발 노력과 투자가 확대된 데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은 크게 자기 공진 방식, 자기 유도 방식, 전자 기파 방식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기차에는 주로 자기 공진 방식이 적용되는데 자기 유도 방식에 비해 10m 이내에 비교적 먼 거리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상에 설치된 무선 충전 설비를 통해 달리는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고 대금 결제를 수행하는 시스템과 필요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제어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시스템 관련 특허를 내는 등 콘센트 없이 기기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 기술 특허가 계속해서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발전해 나가고 있는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식 하시나요? 5세대 통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